안녕하세요. 저는 두 명의 남자를 사랑한 여자입니다. 이상한 여자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게 나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길고 복잡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어쩌다 두 명의 남자와 인연이 닿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서울시 도봉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삼촌이 운영하시는 식당 일을 도우셨습니다. 그 밑에서 저는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서울 땐 무서우시고 평소엔 다정하신 분들이셨고, 저도 어디 못한 것도 잘난 것도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딱히 눈에 띄지는 않는, 그렇다고 말썽을 부리지도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제게 특별했던 점을 찾아보자면 바로 외동이었다는 것이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외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반 애들 중에 외동인 애들이 한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친구들은 외동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언니한테 혼 안 나도 되고, 오빠한테 안 맞아도 되고, 동생한테 장난감 안 빼앗겨도 되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사실 저는 반대였거든요. 누가 좀 있었으면 했습니다. 혼자 노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심심한 건지 친구들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부모님도 일하시니까 어릴 때는 좀 놀아달라고 진짜 많이 떼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9살쯤 되니까 꼭 심심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장난감 가지고 놀 나이도 지났고, 집 나가면 골목에 친구들이 한가득이었고, 집에서는 보통 그림 그리고 책 읽고 노니까 딱히 심심할 틈이 없었죠. 오히려 외동인 게 좀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니까 어깨가 좀 으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온전히 제게만 사랑을 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안고 싶을 때 부모님을 마음껏 안을 수도 있고, 대화도 저 혼자 조잘조잘 떠들면서 할 수 있으니까 질투할 형제가 없다는 게 참 좋았죠. 그러다 11살 때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 면허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매번 근처에 있는 계곡에만 놀러를 갔었죠. 면허가 없는 것도 그렇고 두 분 다 시간이 도통 안 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계곡 가는 게 저희 가족여행의 전부였죠. 그런데 방학만 끝났다 하면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바다에서 놀았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번에 바다 가서 튜브 타고 한참을 놀았다. 너네 바닷물 먹어봤냐? 얼마나 짠지 몰라. 바닷물만 먹어봤겠냐? 나는 이번에 갯벌에서 조객했어. 개도 봤는데 진짜 개가 옆으로 다니더라니까. 나도 이번에 바다 가서 놀다 왔어. 피부가 다 타서 따끔거려 죽겠다. 정희, 너는? 너도 바다 다녀왔어? 입을 꼭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는 생전 태어나 본 적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바다 가고 싶다고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부터 징하게도 징징거렸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운전은 영 소질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고속버스 타고 가자고 하셨죠. 가서 1박도 아니고 2박을 하고 오자고 하셨습니다. 신이 나서 어찌나 방방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행에 출발하던 날 알게 된 건데, 저희 어머니가 차멀미가 되게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버스는 잘 타셨으니까요. 그런데 고속버스는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멀미를 심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키미테를 붙이고 멀미약까지 드시고 만발의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는 버스에 타자마자 어머니는 주무셨습니다. 잠을 자면 멀미를 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자마자 곧바로 잠을 청하셨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간 바다는 정말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울 지경이었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계곡과는 또 다른 멋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물에 안 들어가 있을 때보다 들어가 있을 때가 더 많을 만큼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집에 가는 게 아쉬울 만큼 신나게 논 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자마자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정말 터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꿈에서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병원 냄새가 너무 생생하게 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혼란스러웠죠. 그때였습니다. 외숙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외숙모? 어머, 정이야, 어머, 선생님, 정이 깨어났어요. 제가 깨어났다뇨. 저는 그냥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혹시 내가 잠을 자다가 기절을 했나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건지 혼란스러웠죠. 잠시 뒤 외숙모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정신이 드니? 여기 어딘지 알겠어? 병원 아닌가요? 어떻게 여기 왔는지 기억나니? 아니요. 일주일이나 누워 있었어. 사고 났던 거 기억은 나? 사고라니. 저는 그냥 버스에 타서 잠이 들었던 건데. 그런데 순간 불현듯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창밖에 보이는 나무가 뒤집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머리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시고 외숙모가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버스에 타고 그 고속버스가 사고가 났답니다. 덤프 트럭과 부딪히면서 절벽으로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외숙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대답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저를 발견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고 있으셨대요. 멀미가 심해서 버스 타고 곧장 주무셨던 어머니가 그 순간에 저를 안아서 살려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다리만 다친 게 천만다행이었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병원에 가지도 못했으니까요. 다리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괜히 바다를 가자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맨날 울기만 했습니다. 정신 들었을 땐 이미 장례식도 끝나 부모님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봤으니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고 슬펐겠습니까. 퇴원 후 저는 큰삼촌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삼촌 가게가 저희 집 근처, 사시는 곳도 저희 집 근처였거든요. 그 덕에 학교 전학 안 가고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삼촌 아니면 갈 곳도 없었고요. 어머니 쪽 형제라고는 큰삼촌이 전부였고 아버지는 7남매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이 심하게 나서 아버지가 다 연락 끊고 살고 계셨습니다. 오갈 곳 없는 저를 큰삼촌이 받아주신 거였죠. 큰삼촌과 외숙모는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둘 다 저보다 언니 오빠였죠. 제가 큰삼촌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언니가 중학생이고 오빠가 고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언니는 그때 사춘기가 최고 절정이었고 오빠는 공부 때문에 예민할 때였죠. 그래서 최대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보다도 언니 오빠들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얌전히 지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동이라서 너무 부럽다던 그 친구들이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며 챙겨주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새로 나온 과자인데 우리 엄마 슈퍼에서 몰래 하나 가져온 거야. 너 먹어. 정희야, 이거 우리 엄마가 내 거 사면서 하나 더 사셨대. 머리띠야. 예쁘지? 친구들도 친구들의 부모님도 그때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게 좀 부끄러웠거든요. 불쌍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불쌍한 거 맞죠? 한순간에 부모님을 여의었는걸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챙겨주지 않았다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감사한 사람들의 많은 손길을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는 저는 성인이 되고 곧바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저 집 나간다고 했을 때 큰삼촌이랑 외숙모가 정말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사촌 언니랑 오빠보다도 한참 어리니까 제가 더 애기 같고 그러셨나 봐요. 정말 혼자 괜찮겠니? 좀 더 집에 있지. 왜 무리해서 나가려고 해? 그동안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저도 이젠 독립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잘 있었으니까 더 있어도 돼. 천천히 나가도 돼, 정희야. 혼자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외숙모. 저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한 건 아니었고 돈이 없을 때라 그냥 제일 싼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동창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고 별다른 스펙도 없는 제게 기회를 주신 거였죠. 아버님은 주로 외근 나가시고 회사에는 어머님이 상주하고 계셨는데 어머님 스케줄 관리하고 거래처랑 약속 잡고 하는 비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 어렵지 않았고 제 사정을 다 알고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었죠. 그렇게 회사 생활을 1년 정도 했는데 회사에 다니는 동안 다른 여직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온 그 여자 직원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렇다 할 전공이 있고 그 분야의 일처리를 거침없이 해내는 게 참 멋져 보였죠. 그에 비해 저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해야겠다 마음먹었죠. 제가 독립하고 돈을 정말 아껴서 생활을 했습니다. 20살이면 한창 꾸밀 때잖아요. 그런데 저 블라우스 2벌로 돌려 입으면서 회사 다녔습니다. 겨울 외투는 한 벌밖에 없었고요. 화장도 거의 안 했으니까 화장품도 안 필요했었죠. 뭐 집을 산다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하는 목표는 없었고 그냥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몰라서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저는 야간 대학을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신 친구 부모님이 항상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더 늦기 전에 공부해라. 공부에는 때가 있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학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대학에 가야겠다 결심한 게 그 영향도 있었죠. 제가 야간대 가서 공부한다니까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응원 많이 해주었고요. 그렇게 저는 꿈도 꾸지 않았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느낀 건데 세상에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가보니까 거의 다 직장인이었고 나이대도 다양했습니다. 3, 40대 분들도 많이 계시길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자극받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장학금도 잘 나오더라고요. 일과 병행하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4년만 고생하자는 마음으로 꼭 참고 결국 저는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학위 나오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4년이 금방 흐른 것 같기도 했고 제 스스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성취감도 대단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님도 저보고 이제 다른 회사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큰 회사 가서 돈 많이 벌으라고 하셨죠. 엄청 응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게 되었는데 이게 웬걸 서류에서 가차없이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스펙을 쌓는 동안 저는 일하면서 문턱 낮은 야간대학 다닌 거니까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때 4개월 동안 이력서를 100군데는 넣은 것 같습니다. 서류 탈락했다는 연락도 안 오는 곳이 허다했었죠. 그렇게 어렵게 서류 합격한 곳이 열 몇 군데 되었을 겁니다.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안 사던 블라우스도 하나 사고 미용실 가서 머리까지 다듬고 면접장을 갔습니다. 그때 봤던 면접 대부분이 서너 명이 같이 면접장 들어가는 형식이었는데 다들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도 되게 조리 있게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서류를 어떻게 합격했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면접에서도 줄줄이 탈락하던 중 한 식품 회사에서 최종 합격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면접 본 회사들 중에서 제일 기대 안 했던 회사였거든요. 회사가 큰 회사이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봤던 곳이었는데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면접을 보기도 해서요. 제가 정말 합격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몇 번이고 합격이 맞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사업도 굉장히 크고 직원도 많은 큰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에 다니게 된 제 자신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부서는 홍보팀이었습니다. 저희 팀 팀장님이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에 그렇게 멋진 여자분은 처음 봤습니다. 옷도 세련되게 입고 다니시면서 일할 때 엄청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롤모델은 팀장님이 되었죠. 그렇게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그저 재밌었고 심지어는 자다가도 꿈에서 일하는 꿈을 꿀 정도로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직원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는 동안 저는 연애조차도 안 하고 일에 미쳐서 회사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돈을 쓸 줄 몰랐던 저는 버는 족족 저금을 했고 우상이었던 팀장님의 자리에 어느새 제가 앉아있게 되었죠. 그리고 또 나이는 30이 되었고요. 그쯤 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나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 였습니다. 이상하죠. 열심히 살았는데 뭐 하고 살았냐니.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짝을 만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뿐이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부터 결혼식을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 갈수록 헛헛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차니까 외로워진 거였죠. 내 짝도 어딘가에는 있으려나. 이 나이 먹도록 연애 한 번을 안 해봤는데 이러다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던 차였습니다. 회사 경영팀에 새로운 과장님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사람이 되게 착하다고 회사 내에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꾸 마주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다던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마주친다던가, 퇴근할 때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다던가 했었죠. 그렇게 자주 마주치면 별 생각이 없다가도 슬슬 관심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서로 뻔히 얼굴 아는데 인사 안 하기도 뭐하고 인사만 하면 또 어색하니까 짧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게 되고. 이제 날씨가 제법 더워졌네요. 그러게요. 슬슬 여름이 오려나?
그런가 봐요. 벚꽃도 다 졌네요. 처음엔 이런 날씨 얘기였습니다. 날씨 얘기도 하고 회사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죠. 정희 씨, 집이 이쪽 방향인가 봐요? 네, 멀진 않아요. 버스 타면 금방 가요. 와, 저는 회사랑 집 가까운 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저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매일 서서 가요. 어머, 힘드시겠네요. 네, 회사 근처에 방을 하나 구할까 싶다가도 낭비인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오며 가며 대화들을 나누며 느낀 건 이 사람 정말 착하다였습니다.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재주가 있고 검소하기도 하고 되게 바른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되게 어설프게 굴었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같이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빙빙 돌리다가 결국 얘기도 못 꺼낸 게 수일이곤 했었죠. 그러다가 여름이 지나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한 가을날, 남자가 먼저 제게 전골 잘하는 곳을 아는데 날씨 추워서 먹고 싶다며 양이 많아서 혼자는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참 순수했던 저는 그게 저에 대한 호감 표시인 것도 모르고 이게 웬 횡재냐 싶었더랬죠. 뭐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잖아요. 전골 한 번 먹은 후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시작된 만남은 겨울을 지나 봄, 여름, 다시 가을까지 이어졌습니다. 정희야, 우리 오랜만에 거기 갈까? 어디?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전골집. 좋지. 저희는 처음 데이트를 했던 전골집에 1년 만에 방문해서 밥을 먹게 되었고, 그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1살의 나이에 2살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치관이 비슷해서 참 좋았습니다. 둘 다 물욕이 없고 식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낭비하지 않고 돈을 차곡차곡 잘 모을 수 있었죠. 목표 없이 돈만 모으던 저였는데 남편을 만나고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좋겠다. 그치? 지금도 대출 받으면 가능하지만 그래도 좀 더 모아서 더 괜찮은 아파트 가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물려주고. 너무 좋지. 내가 더 힘내서 일할게. 더 열심히 모으자. 우리 아이 초등학교 갈 때쯤엔 가능하지 않을까? 둘이 함께 꿈꾸는 멋진 미래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남편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고 저는 임신 기간 동안 집에서 외주 일을 받아서 재택으로 일을 했습니다. 진통 걸린 그날 오전까지 일할 만큼 열심히였죠. 결혼하고 1년 무렵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뭐든 다 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아이 낳고서도 손목에 보호대 차고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쁘고 산후 우울증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저 힘들지 말라고 출근하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분유 미리 타두고 밥도 지어놓고 쓰레기통도 비워주곤 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집에서 할 일이 줄어서 참 고마웠죠. 그리고 제게 힘이 되어주셨던 또 한 사람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 제게 엄마 같은 분이 되어주시곤 하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셨는데 남편의 성품이 누굴 닮아 그런 건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저 임신했을 때도 뱃속에 아기 있는데 집에서 일하기 힘들지 않냐면서 걱정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기 낳기 2달쯤 전에는 잠깐 나와보라고 하시더니 저를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모차며 아기 옷이며 이불이며 수건이며 다 사주셨었죠. 아기 낳은 뒤로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서 보내주시고 밥하는 게 제일 성가실 거라면서 미역국이며 곰국이며 한가득을 만들어 반찬과 함께 가져다 주시곤 하셨습니다. 집에 오는 것도 제가 불편해할까봐 항상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고 집에 막 들어오시지도 않고 벨 누르고 제가 문 열어드리면 그때 들어오셔서 냉장고만 채워주고 아이 잠깐 보고 가시곤 하셨죠. 그렇게 배려있게 저를 챙겨주셔서 아이 낳고서도 힘든 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하라고 나왔네. 다음 주에 다녀와야겠다. 아, 벌써 검진할 때가 되었나? 같이 가줄까? 아니야, 뭐 어려운 거라고. 금방 끝날 거야.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줬었거든요. 별건 아니고 그냥 간단한 검사 몇 개만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검사 더 신청해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주변에 내시경 많이 한다면서 내시경도 추가로 하고 몇 개 더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별일이야 있겠어 했죠. 당연히 별일이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요, 그 별일이 말도 안 되는 별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매년 해오던 건강검진인데 그동안 몰랐던 건지 아니면 갑자기 생긴 건지 모를 그 무시무시한 병이 남편에게 찾아왔습니다. 대장암입니다. 수술하셔야 해요.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하다고 해서 다시 가서 몇 개의 검사를 더 받고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나온 결과였는데 거의 1달 동안 피가 말랐거든요.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잘못되었더라고요. 우리 남편 몸이 잔뜩 망가져 있었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3살 된 아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곧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싶어도 바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검사를 또 받고 선생님하고 날짜도 맞춰야 하고 뭐든 좋으니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우리 남편 제발 살려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남편은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상황이 아주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장암은 다른 암보다는 예후가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암 치료를 진행해보죠. 남편은 수술 후 퇴원을 했고 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면서 항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수술만 끝나면 다시 일 나가겠다고.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요, 아픈 사람이.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병원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나 일하고 싶어. 그런 말을 듣고 매몰차게 굴 수가 없어 남편을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매일 쓰러지듯 잠에 들었습니다. 힘들 법도 하죠.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다시 하게 되었지만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회사를 쉬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항암하면서 살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6개월 동안 20kg가 넘게 빠졌나? 원래 덩치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 빠질 살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무섭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체력이 안 되고 항암으로 인한 합병증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던하고 부드러웠던 성격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낼 때도 있었고 엉뚱한 것에 예민하게 굴기도 했고 남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 테니까 같이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매일 밤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5살이 되었고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남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랑 가까이 지내던 같은 회사 동료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는 사이였고 저희 결혼식 사회까지 봐주었던 친구였죠. 그 친구가 남편 입원했을 때 종종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전에 카메라 샀다고 했지? 응, 갑자기 카메라는 왜? 나 동영상 좀 찍어주라. 뭐? 갑자기 무슨 동영상? 생각해봤는데 내가 동영상 찍은 적은 없더라고. 사진은 좀 찍은 것 같은데 동영상을 찍을 생각을 못했네. 나 죽으면 가족들이 다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아들도, 그리고 정희도. 그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그냥 병실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나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동영상을 왜 찍냐 하던 친구도 병실에서 나와서 몰래 눈물을 훔쳤고 다음 주에 친구가 카메라를 챙겨서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그 동영상을 남기는 모습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밖으로 나와서 혼자 벤치에 한참을 앉아있다가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떤 동영상을 찍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동영상 보기 싫다고 안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본다는 건 남편이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동영상을 보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동영상을 찍어준 친구가 다가와서 USB를 내밀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끝내고 집에 가서 그 USB의 영상을 틀어보았습니다. 2개의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저한테 남긴 영상, 하나는 아들한테 남긴 영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남긴 영상을 먼저 보았습니다. 애써 웃으며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는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게 남긴 영상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펑펑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남편의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남편을 따라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5살짜리 아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느 워킹맘이 그렇듯 순탄하진 않았지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정말 죄송합니다. 은성이 어머니, 저도 어머니 이해해요. 그런데 저도 아이 엄마예요. 집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하원 시간 좀 지켜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때는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죄송하다고 하고 다니고 유치원 선생님한테도 죄송하다고 하고 다니고 기계처럼 그 말을 했던 것 같네요. 회사도 제가 원래 하던 홍보 쪽으로는 발도 못 붙였습니다. 나이는 있지, 애는 어리지, 경력도 애매하고 학벌은 별로이니 써주는 회사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애엄마 오라고 하는 회사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했죠. 그렇게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했던 업무는 상담 업무였습니다. 전화 받는 상담사 있잖아요. 적성이랑 너무 안 맞아서 힘들었지만 어쩌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걸요. 게다가 연봉도 낮아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큰 도움이 되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 떠나고 그 다음 달부터 시어머니가 제게 달마다 꼬박 200만 원씩 보내주시더라고요. 20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그 당시 제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아무 말도 없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님이 굉장한 부자도 아니시고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이랑 아버님이 일하시는 걸로 근근히 먹고 사시는데 제게 돈을 보내주시는 게 의아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혼자 애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니잖니. 은성이, 정이, 네 아이이기도 하지만 내 손주이기도 해. 이거라도 해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혀. 그리고 정이 너도. 엄마가 잘 먹어야 애도 잘 크는 거야. 알지? 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매달 1일이 되면 어머님이 꼬박꼬박 200만 원씩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돈이 필요하긴 했거든요. 남편 아프면서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제가 집에서 일하는 걸로 썼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서 모아두었던 돈에서 조금씩 빼서 썼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로 큰 돈이 나가기도 했고요.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었고 있는 거라고는 전셋집 하나였는데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이잖아요.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식비도 빠듯했을 겁니다. 큰 도움 주신 덕에 조금은 마음 편히 아이에게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 등록금으로 보태주려고 받은 돈 중에서 일부는 저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아이 학원도 보내주고 옷도 사입히고 좋은 것도 사 먹였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제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되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이가 9살 때였나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이랑 같이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갔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아들이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힘들지? 순간 감정이 울컥해서 또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뻔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꾹꾹 눈물을 참았죠. 남편 닮아 사람 배려도 잘하고 학교에서 인기도 많은 우리 아들은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줄곧 반에서 1등을 했을 정도였죠. 저희 아들은 제 전부이자 제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놀러 갔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시겠어요. 남편하고 똑 닮은 손주이니 더더욱이 그러셨겠죠. 갈 때마다 손수 맛있는 밥도 차려주시고 애정어린 말씀도 한가득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저희 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것을 참 좋아했고요. 제가 아이 어릴 때부터 누누이 얘기해 줬었습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고 했고 중학생 때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엄마, 나는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부자? 그래? 부자 되면 뭐 할 건데? 음, 엄마한테 예쁜 옷 사주고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 거야. 와, 정말? 내가 부자 되어서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릴 거야. 나이답지 않게 참 순수하고 꾸밈 없고 마음씨 고운 저희 아들을 저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게 될 때 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새 출발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해서 나이도 있고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어떤 사람이 남편을 잃고 생긴 허전한 제 마음을 자꾸만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저희 동네 김밥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가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학교 끝나고 이른 저녁을 먹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그럼 그때 저녁인지 야식인지를 간단하게 먹으면서 공부를 더 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저녁을 먹게 된 거였죠. 이상하게 혼자 먹는 밥은 차려 먹기가 싫더라고요. 차리는 것도 귀찮고 치우는 것도 귀찮고요. 잘 먹지도 않는 밥 해두면 며칠씩 가니까 냄새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역 근처에 있는 김밥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이었는데 깔끔하기도 했고 안에 들어가서 먹을 자리도 여유 있길래 이끌리듯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김밥 한 줄 주세요. 여전히 돈 쓸 줄 모르고 짜다 할 만큼 아끼고 살았던 저는 김밥 한 줄만을 시켰습니다. 평소엔 김밥 한 줄도 잘 안 사 먹었습니다. 밖에서 뭘 사 먹질 않았죠. 그래도 김밥은 싸고 집 가서 차려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싸겠다 싶어서 사 먹은 거였습니다. 남자 사장님이 김밥 한 줄을 가져다 주었고 천천히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이랑 여행 가던 그날 어머니가 김밥을 싸셨었거든요. 차에서 먹을 거라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 김밥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김밥을 먹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청승맞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참 주책이죠.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그걸 또 사장님한테 들켜버렸습니다. 사장님이 허둥지둥 휴지를 가져오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더라고요. 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밥이 별론가요? 매운가요? 매운 건 안 넣었는데 김밥이 이상해요? 새로 가져다 드릴까요? 아이고, 왜 자꾸 우시지? 허둥지둥 하면서 사장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다가 웃으면 사장님의 한마디에 저는 빵 터졌고 사장님도 따라 웃었죠. 김밥 먹다가 울다 웃는 여자라니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떡볶이 한 그릇을 퍼오더니 제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말하면 좀 나아질지도 모르잖아요. 얘기를 해보라니. 처음 보는 사이인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떡볶이가 또 맛있더라고요. 김밥도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고 그 맛에 홀린 건지 뭔지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줄줄 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김밥 맛이 생각나서 울었다. 아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은데 혼자 먹는 것도 서럽기도 하다. 남편이 없다 등등. 정말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얘기하면서도 내가 이런 것까지 왜 얘기를 하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싶었는데도 그냥 줄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 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꼼짝없이 앉아서 거의 1시간가량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얘기를 끝내고 나니 뭔가 민망하더라고요. 사장님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저 얘기 다 했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제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네? 네, 뭐. 그렇게 시작한 사장님의 이야기는 저 못지않게 굴곡졌습니다. 사장님은 대학생 때 만난 여자와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무척 행복했다더라고요. 결혼하고 2년이 흐른 후 슬아에 아이까지 생겼답니다. 단칸방에서 벗어나 이사까지 가게 되었고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던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었고 그로 인해 사장님의 아내와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비극적인 사고 후 사장님은 망가져갔고 술에 빠져 살았대요. 집도 없이 떠돌이처럼 다니다가 어느 날 꿈에 아내와 아들이 나왔답니다. 꿈에서 아내와 아들은 펑펑 울고 있었다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나고 사장님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대요. 마치 그 꿈이
아내와 아들이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우는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그때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저희 동네에 분식집을 개업하게 된 거였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지금처럼 웃기까지 참 많은 아픔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생 태어나 처음 보는 사장님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그 김밥집에 들러서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김밥 한 줄 주세요. 또 김밥만 드시네. 있어봐요. 돈가스 하나 튀겨줄 테니까. 어우, 맛있겠는데요? 오다가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나눠줄게요. 어느새 사장님하고 저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친구인가 싶겠지만 저희는 꽤 마음도 잘 통하고 수다도 많이 떠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로 지내길 2년. 사실 친구로 위장한 짝사랑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아니, 양방향 사랑이지만 서로 모른 척하는 관계랄까. 김밥집 사장님이 점점 친구가 아닌 남자로 보였습니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제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도 있는 걸요. 그리고 둘 다 여전히 떠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네 가게에서 김밥을 먹으며 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가게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버렸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아들을 쫓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이가 18살 때였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하며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우두커니 거실에 서 있더라고요. 고개도 못 들고 아들한테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엄마 재혼하세요. 뭐? 아니, 오해야, 오해. 엄마는 재혼하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 진짜니? 네, 할머니도 매번 어머니께 그러시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시라고. 저도 어머니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엄마가 더 행복하고 덜 외로우셨으면 해요. 아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웃으면서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재혼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남편 그만 있고 새 인생 살으라고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죠. 아들도 옆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아들이 제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데 뭔가 울컥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마음 숨기지 말고 한번 살아볼까 싶더라고요. 그 길로 곧장 다시 김밥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죠. 사장님이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 좋아하는 마음 참고 있었다며.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고 살림만 합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고요. 살림 합치기 전에 저희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그래, 어딘가에는 분명 짝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우리 정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제 좀 더 내려놓고 너 스스로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재혼까지 한마당에 계속 인연을 이어간다는 것은 제 욕심이겠죠.
물론 저희 아들은 손주니까 계속 만나겠지만 예전만큼 제가 연락은 못 드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다음 달 1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또 2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저 이제 재혼도 했고 많이 안 어려워요. 이제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쓰셔야죠. 저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내년이면 우리 손주 고3 되는데 돈 들어갈 곳이 좀 많겠니? 할머니가 손주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어머니, 이러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정말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한참 시어머니와 전화로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나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받아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자그마치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이게 대체 무슨 돈인지 왜 이러시는 건지 싶어서 돈을 다시 돌려드릴 생각으로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죠. 제가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이리 와보라면서 저를 남편이 쓰던 방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켜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뭘 하시는 건가 전혀 모르겠더군요. 어머님께서 서툰 솜씨로 마우스를 움직이셨고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하나를 클릭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병원에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아하니 저와 아들에게 동영상을 남긴 그날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나한테 남긴 영상이다. 정이 너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영상 속 남편은 이런 말을 시어머니께 남겼습니다. 남편에게 선산이 하나 남겨질 예정이었답니다. 아버님 쪽 어른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께서 남편한테 그 선산을 물려주기로 하셨다나 봐요. 그런데 그 부지가 개발이 되어서 선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었답니다. 그게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였나 봐요. 남편은 그 선산을 팔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 있는 조상묘를 관리할 사람이 없기도 했거든요. 다른 곳으로 다 옮겨드리고 선산을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산을 판 돈을 시어머니께 부탁해서 매달 저에게 생활비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매달 꼬박 들어오던 200만 원이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던 겁니다. 선산 판 돈을 한 번에 제게 주면 자기 유산을 받았다는 생각에 새 출발을 하기 힘들 것 같으니 매달 챙겨주라는 말도 영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에 우리 정이가 재혼해도 그래도 정이한테 돈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성인 될 때까지요. 그때까지 꼭 부탁할게요, 엄마. 그 영상 보고 한동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붙들고 둘 다 꺼이꺼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하는 걸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눈치 보지 말고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혼한 남편도 얼마든지 연락하고 만나도 상관없다고 해주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남긴 영상을 아들한테도 보여줬더니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한테 감사한 거 할머니랑 저한테 다 갚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러는 우리 아들은 지금 의대에 진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할머니 호강시켜준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조금 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래 다니던 콜센터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디자인 쪽 일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도 많이 없고 서툴지만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다 지금의 남편 덕입니다.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아니까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줘야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도 항상 힘이 되어주신 시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